눈을 떴을 때 처음 영식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하얀 빛이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반복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겁게 깔린 저음과 치솟는 고음이 반복됐다. 영식은 소리의 방향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웅성거리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고함 소리가 한데 엉켰다. 소리를 따라 다다른 곳은 장례식장이다. 여기야 여기. 맨 끝 구석자리 테이블에 앉은 머리가 벗겨진 노인이 영식을 향해 손짓을 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영식을 바라보며 눈인사를 했다. 4명이 채워진 테이블에 영식은 비좁게 끼어 앉았다. 그 비 오느라 고생했으니 목부터 축이게. 노인은 일회용 종이컵에 소주를 따랐다. 테이블에는 노인과 함께 부리부리한 눈에 긴 주걱턱을 가진 청년, 들창 코에 하트 모양 콧구멍을 가진 중년의 남자, 바싹 마른 나뭇가지 같은 몸에 창백하도록 흰 피부를 가진 여자가 차례로 앉아있다. 막 시작하려던 참인데 늦지 않게 왔구먼.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것도 인연인데 긴긴 밤 뭐라며 보내겠나? 그저 살아온 얘기나 나누면서 기다릴 수밖에. 노인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나부터 시작하지. 난 올해로 87이네. 노인의 말에 모두들 낮은 탄성을 내질렀다. 팽팽한 피부와 곧은 자세 때문에 구순을 앞둔 노인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고작해야 70대 초반, 벗겨진 머리가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젊어 보일 얼굴이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물려받은 땅이 좀 있어서 돈 걱정 없이 살았어. 똥값이던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을 만졌지. 친구들이 술에 빠질 때 난 운동에 빠져서 건강관리도 잘해왔고. 근데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 마누라는 일찍 갔지. 자식들은 출가해 처살기 바쁘지. 그래서 느지막이 새 장가를 들었어. 25이나 어린 여자하고 말이야. 어린 마누라까지 얻었으니 난 운동을 더 열심히 했지. 그러다 사달이 났어. 노인은 긴 숨을 끙 내뱉었다. 내가 승부욕이 좀 강하단 말이야. 치고는 못 사는 성격이지. 등산을 갔는데 백발이 성성한 영감 하나가 날듯이 산으로 오르는 거야. 오기가 나더라고. 악착같이 따라잡았지. 근데 그놈의 영감을 내려오다 또 만났어. 웬만한 젊은이보다도 빠르게 내려가는 그 영감을 쫓아서 산을 내려오다 그만 발을 헛디뎠어. 둘러앉은 사람들이 낮은 비명을 쏟아냈다. 노인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희죽 웃었다. 아니 아직은 아닐세. 그 정도로 내가. 웃음을 거두는 노인의 표정에 진한 아쉬움이 남았다. 구조대에 실려 병원에 갔어. 근데 척추에 손상이 갔지 뭐야. 몸을 꼼짝할 수 없었지. 정신은 말짱한데 움직이질 못하니까 죽겠더라고. 내 뜻대로 되는 건 눈알밖에 없었어.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지. 자식들은 얼굴만 한번 삐쭉 내밀고는 오지도 않아. 어린 마누라는 며칠을 울고불고 하더니 회복이 어렵겠다는 의사 말에 간병인을 하나 붙이더라고. 그래도 저녁이면 와서 밤새 병실을 지켰어. 의리 있는 여자다 싶었지. 잠시 말을 멈춘 노인은 목이 타는지 따라 넣은 소주를 입에 툭 털어넣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냄새에 잠이 깼어. 퀴퀴한 냄새가 병실 가득 진동을 하더라고. 1인 병실이라 누가 들어올 리도 없는데 말이야. 눈을 떴는데 병실이 캄캄했어. 밤엔 마누라가 항상 미등을 켜두는데 그날은 불도 꺼져 있었어. 어둠 속에서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지 뭐야. 침대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간이 침대에서 말이야. 2 사람의 숨소리였어. 남자와 여자.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한층 낮춰 이야기를 이어갔다. 숨죽인 남녀의 소리가 연속해서 나는 거야. 가뜩이나 깜깜한 눈앞이 더 까마득해졌지. 탁탁탁탁 살 부딪히는 소리, 잔뜩 웅크린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는데 미치겠더라고. 어린 마누라의 달아오른 얼굴이 머릿속을 스쳤어. 두 사람의 소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내 심장도 미친 듯이 팔딱였어. 온몸의 혈관이 미쳐 날뛰었지. 노인은 다시 심장의 통증을 느끼듯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놈 얼굴이라도 봐뒀어야 하는데. 노인은 씁쓸한 표정으로 빈잔에 소주를 채웠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 모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노인 옆에 앉은 주걱턱 청년이 부리부리한 눈을 수줍게 깜빡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예전에 죽었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둘러앉은 사람들이 술렁였다. 20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었죠. 72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없자 의사가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가망이 없으니 호흡기를 떼라는 의사의 말에 부모님이 펄쩍 뛰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흘인가 더 지나서 번쩍 눈을 뜨고 깨어났답니다. 병원에선 기적이라고 했다더군요. 주걱턱 청년이 남은 소주를 따랐다. 문제는 그 이후에 생겼습니다. 사고 이후로 제 몸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걱턱의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머릿속에서 벌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래알 만큼 작은 크기로 꿈틀대더니 점점 제 골을 파먹으며 자랐습니다. 절대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무시했지만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갔습니다. 온갖 검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전 벌레가 원인인 걸 알고 있었지만 의사에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 길로 전 간단한 짐과 약간의 돈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처방받았던 수면제도 챙겨서요. 목적지도 없이 걷고 또 걷다가 해질 무렵 낯선 동네를 지날 때 갑자기 머릿속 벌레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구멍을 뚫고 나올 듯이 강렬했습니다. 다급해진 전 눈앞에 보이는 허름한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며칠 숙박료를 치르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수면제도 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주걱턱의 청년은 제 잔에 남은 소주를 따랐다. 여기요. 소주 2병 주세요. 장례 도우미 한 명이 청년의 말에 냉장고로 향했다. 창백한 피부의 여자가 청년에게 물었다. 지금도 머릿속에 벌레가 있나요? 네. 하지만 한결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벌레의 숨소리가 느껴지지만 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자 하나둘 빈 테이블이 늘었다. 잠시의 침묵을 깨고 창백한 피부의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아니, 제 눈에 보이는 걸 남들은 보지 못한 거죠. 혹시 귀신? 주걱턱 청년이 호기심 가득한 말투로 물었다. 처음엔 몰랐어요. 제게만 보인다는 걸요. 어렸을 때 방에서 그 친구들과 놀고 있는 저를 보고 엄만 비명을 질렀어요. 처음엔 달래고 어르고 다음엔 울며 애원하고 그래도 소용없자 무섭게 다그쳤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상담실에 데려갔어요. 하지만 동네 놀이터나 학교에서도 그 친구들과 놀게 되면서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도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됐죠. 학교 친구들도 동네 어른들도 절 피했어요. 다행히 괴롭히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엄마도 절 두려워했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어요? 전 상관없었어요. 그 친구들과 놀면 되니까요. 오히려 엄마가 점점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나중엔 엄마가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럴수록 전 점점 더 그 친구들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리 이상할 것도 없는 친구들이었으니까요. 다만 창백한 얼굴의 여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둘러앉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다만 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모습이 좀 달랐어요. 속이 비치듯이 투명했죠. 그래서 보기만 해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떤 과거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지만 부모님이나 학교 친구들은 도무지 속이 보이지 않았어요. 갑옷을 입은 것처럼 불투명했죠. 그래서 그 불투명한 사람들을 마주하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했어요. 눈을 크게 뜨고 가까이 다가가면 뭔가 보일까 하고 말이죠. 사람들은 저의 그런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창백한 피부의 여자는 옆 테이블에 남겨진 맥주를 가져와 종이컵에 따랐다. 한 번은 부모님이 저 혼자 여행을 보냈어요. 20살 기념여행이라고 했죠. 열흘 일정의 유럽 패키지 여행이었어요. 전 혼자 온 제 또래 여자와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오랜 비행 때문인지 첫날 그 여자는 일찍 잠이 들었어요. 새벽녘쯤 전 궁금증이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룸메이트 여자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저도 모르게 점점 여자의 얼굴에 가까워졌는데 여자가 번쩍 눈을 뜨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방을 뛰쳐나간 여자는 잠시 후 여행 가이드를 데리고 왔어요. 여행사 소속의 덩치가 큰 여행 가이드였죠. 가이드는 한참 여자를 달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밤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여잔 가이드와 방을 바꿨죠. 불투명하긴 가이드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그냥 궁금했을 뿐인데 가이드 여자도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죠. 프라하에 머물던 사흘째 새벽 샤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욕실에 들어왔어요. 투명한 몸을 가진 푸른 눈의 젊은 남자였죠. 전 너무 반가웠어요. 드디어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의 손을 잡고 호텔방을 나가 근처 광장으로 내달렸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다는 걸 의식할 새도 없었죠. 미친 듯이 달리다 보니 경찰들이 곤봉을 휘두르며 따라오더군요. 다시 가이드에게 넘겨진 뒤론 여행 내내 가이드의 손목에 줄이 묶인 채 다녀야 했어요. 열흘간의 여행 일정이 끝나고 돌아오던 비행기에서는 줄 대신 수갑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투명한 꼬마아이와 한바탕 숨바꼭질을 했거든요. 도착한 공항에는 부모님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여행사에서 미리 연락을 했나 봐요. 같이 여행했던 일행들이 부모님을 향해 욕을 퍼부었어요. 벌이라면 곱게 나버리지. 라는 욕설을 들으며 전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절 보는 엄마의 표정이 참 묘했어요. 아쉬움의 눈빛이랄까? 부모님은 곧바로 절 요양소로 보냈어요. 벌써 1년 전 일이에요. 며칠 전 명절을 보내러 집으로 왔어요.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에 고양이 미미와 산책을 나가는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제품을 빠져나간 미미가 골목길을 내딛는 순간 피탈길을 내려오던 거대한 트럭이 덮쳤어요. 앙칼진 미미의 비명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미미를 볼 수 없게 되었죠. 둘러앉은 사람 모두 두려운 눈빛으로 창백한 피부의 여자를 바라봤다. 눈치를 살피던 하트 모양 콧구멍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저는 나이가 53이고 10년째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한때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지만 결국 길에 나앉게 됐습니다. 창백한 피부의 여자가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남자의 발음 때문이다. 하트 모양 콧구멍의 남자는 깨진 이 사이로 발음이 새는 것에 신경 쓰며 천천히 말을 했지만 발음은 계속 어긋났다. 아내와 아이는 미국에 있고 사업이 망한 뒤 이혼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아마 모를 겁니다. 콧소리가 섞인 부정확한 발음은 묘하게 사람들을 집중시켰다. 거리에 살면서 보시다시피 이 꼴이 됐습니다. 그래도 세상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노숙을 하던 곳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어느 동네든 후미진 뒷골목은 있지요. 처음엔 노숙자들이 많이 모이는 커다란 기차역 근처에서 지냈습니다만
텃세가 심했습니다. 두들겨 맞는 일도 많고 자다가 술꾼들의 오줌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어느 날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좋은 데가 있다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넙치눈을 한 사내였습니다. 다른 노숙자들하고는 달리 말끔한 옷차림에 얼굴빛도 좋아 보였습니다. 사내를 따라간 곳이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사내는 그곳 사정이 빤해서 관리인이나 경찰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멀리 떨어진 변두리 동네의 찜질방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부유한 동네의 노숙자는 지저분해선 안 되니까요. 교회에서 주관하는 급식소를 돌며 식사를 하고 무료 기부 행사에서 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가끔은 포장도 풀지 않은 새 옷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철진한 옷이지만요. 그렇다고 부유한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넙치눈의 사내는 한 동네에 머물지 않고 계속 이곳저곳을 돌았습니다. 부유한 동네에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규칙이랄까요. 어쨌든 그 규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지 말 것,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씻을 것, 커다란 짐을 주렁주렁 들고 다니지 말 것 등 노숙자에게도 격이 있어서 부유한 동네의 노숙자는 격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가끔 넙치눈의 사내는 목돈을 쥐고 돌아왔습니다. 출장을 간다며 2, 3일씩 사라지곤 했거든요. 그러고 돌아오는 날이면 두둑해진 주머니를 내보이며 멀리 떨어진 변두리 동네 술집에 데려가곤 했어요. 싸구려 여인숙이긴 하지만 실컷 술에 취해 뒹굴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지폐 몇 장에 몸을 파는 여자 노숙자까지 불러서 말이지요. 하트 모양 콧구멍의 남자는 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문지르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넙치눈의 사내는 저에게도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그 출장이라는 것이 참 별거 아닙니다. 어느 집 쓰레기 더미에 있는 상자를 집어서 다른 집 대문 앞에 옮겨놓는가 하면 모형 무형기를 들고 불빛이 희미한 전봇대 밑에 서서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의 2층 창을 몇 시간이고 쳐다보는 일 같은 겁니다. 어렵지도 않은 일이지요. 그렇게 출장을 끝내면 넙치눈의 사내는 제 몫으로 꽤 두둑하게 출장비를 챙겨주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쪽으로는 도통한 사내였지요. 하루는 넙치눈의 사내가 큰 출장이 잡혔다고 했습니다. 큰 돈을 벌어오겠다고 호기롭게 말했지요. 일주일 뒤에도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피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넙치눈의 사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하고도 또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동네를 배회하는데 낯선 사내 셋이 주변에서 어슬렁대는 걸 느꼈습니다. 모두 번들번들한 뱀눈을 가진 사내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느 집 관리인들인가 했는데 자리를 이동할 때마다 절 따라왔습니다. 그제야 넙치눈을 한 사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전 서둘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다란 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둑한 주머니 덕에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 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지요. 소주 몇 병과 통조림 몇 개면 간단히 해결이 되니까요. 그날 밤 전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작은 공원 벤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새 비가 몹시도 내렸지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탁탁탁탁 빗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슴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땅바닥에 제 얼굴이 박혀 있었습니다. 끈적끈적한 것이 얼굴에 흘렀습니다. 희미하게 절 둘러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뱀눈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주머니를 노린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알아볼 순 없었지만 왠지 홀가분했습니다. 10살 박이 딸내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제는 20살도 넘었겠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10살인 채로 남아있으니까요. 하트 모양 콧구멍의 남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과 함께 어디선가 찬바람이 훅 하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감쌌다. 이제 밤도 깊었군. 자네가 마지막 차례지? 노인은 영식을 향해 말을 건넸다. 영식이 긴 한숨을 내뿜자 둘러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영식에게 집중됐다. 제 얘기를 하는 게 나을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만. 영식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전 트럭 운전수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날 밤 일을 마치고 아는 형님의 문병을 갔습니다. 늦은 시간이어서 인사만 건네고 돌아서는 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내리더군요.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자는 계절에 맞지 않는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뒤에 엉거주춤 따라온 여자는 떡진 머리에 반들반들 때가 낀 옷을 겹겹이 입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병실 앞에 있던 잘 차려입은 사모님이 남자와 여자를 병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차림새가 이상하다 생각하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남자를 다시 본 건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전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해서 공장 근처 공원에 트럭을 세워두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불편한 자리에 잠이 깼는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 서너시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바닥에 뒹굴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대 같은 걸 들고 바닥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다 빗속이라 희미하긴 했지만 병원에서 봤던 철진한 하와이안 셔츠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꽃무늬가 눈에 익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찾아서 꺼내 들었는데 그새 몽둥이를 내리치던 사내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남겨둔 채로 말입니다. 전 망설였습니다. 이전 직장 일 때문에 경찰을 피해 다니는 제가 괜한 오해를 받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트럭을 몰아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누군가에게 곧 발견이 되겠지 하고요. 곧장 공장으로 가 짐을 싣고 달렸습니다. 머릿속에 바닥에 누워있던 남자가 떠오를 때마다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짐을 싣고 내리막 골목길을 달리는데 어느 집 대문 앞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핸들을 살짝 틀었습니다. 다행히 고양이를 비껴나갔습니다. 뭔가 턱하고 둔탁한 게 걸리긴 했지만 분명 날렵하게 트럭 옆으로 달아나는 고양이를 사이드 미러로 보았습니다. 무사히 일을 마치고 제 임시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고시원이지요. 밤에 편히 못 자서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올까 하고 소주를 사러 방을 나서는데 옆방 문 앞에 뒹굴고 있는 약통이 보였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저는 약통을 쥐고 들어왔습니다. 한 알, 또 한 알, 계속 먹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차도록 약을 먹고 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영식의 말이 끝나자 다들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창백한 피부의 여자가 영식을 보며 눈을 찡긋했다. 들켰네. 미안 아저씨. 다시 병원에 갇히는 건 싫었거든. 여자의 말에 이어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내 병실에서 그 짓을 한 냄새나는 년놈들은 대체 누구야? 노인의 말에 하트 모양 콧구멍의 남자가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출장. 노인은 장례식장 한쪽 자신의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는 어린 마누라를 넉나간 얼굴로 쳐다봤다. 귀에서 뭐가 나오는데? 창백한 피부의 여자가 주걱턱의 청년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갓난아기 새끼손가락만한 크기의 벌레가 청년의 귓구멍을 비집고 꿈틀대며 나오고 있다. 두 가닥의 촉수를 더듬거리던 벌레는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장례 도우미 한 사람이 다가와 주걱턱 청년에게 말했다. 다 드신 접시는 치울게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제 일어날 거라고 하게나. 노인이 주걱턱 청년에게 말했다. 이제 일어날 겁니다. 주걱턱 청년은 노인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장례 도우미가 돌아가자 노인이 주걱턱 청년에게 말했다.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갈 시간인데 자네는 어쩔 텐가. 이 안에 자네 자리는 없는 것 같구먼. 주걱턱 청년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게 불투명한 사람은 불투명한 세상으로 돌아가야지. 창백한 피부의 여자도 한마디 거들었다. 트럭 운전수 영식이 주걱턱 청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덕분에 편히 왔습니다. 주걱턱 청년은 반쯤 투명해진 사람들과 제 몸을 번갈아 보다 쭈뼛거리며 일어섰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주걱턱 청년은 눈을 떴다. 몸을 겨우 누인 고시원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청년은 가방을 챙겨 방을 나섰다. 좁은 복도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 둘이 하얀 시트가 덮인 들것을 들고 나가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청년은 들것을 따라 복잡한 복도를 빠져나왔다. 복도 양쪽으로 다닥다닥 늘어선 방 앞에 출근 준비를 하다만 사람들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늘어서 있다. 연달아서 이게 뭔 일이래? 어제도 옆 동네 공원에서 노숙자 맞아 죽었다던데. 저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주걱턱 청년은 낡은 고시원을 나왔다. 들것을 실은 응급차가 건너편 병원으로 향했다. 청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응급차를 타라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장례식장의 각 호실 안에는 활짝 웃고 있는 노인, 창백한 피부의 여자, 하트 모양 콧구멍의 남자의 영정사진이 차례로 걸려 있다.